제 이름은 김창수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50년 가까이 함께해 왔습니다. 평생 버스기사로 일하며 풍족하진 않았지만 오순도순 살아왔습니다. 자식도 셋이나 낳았죠.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 민재 결혼할 때, 둘째 형식이 대학 갔을 때, 셋째 민지 결혼할 때 우리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자식들이 장성해서 저마다 살림을 꾸리고 집에는 저와 아내만 남았죠.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더군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고등어 조림 어때? 당신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지. 맛있게 끓여줘. 그럼 시장 갔다가 고등어 사올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나눈 그런 대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제 손을 툭 놓았습니다. 여보, 돌아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손과 온몸이 떨렸습니다. 신고를 하면서도 아내를 흔들어 봤죠. 하지만 아내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제발 괜찮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보호자시죠? 네네. 제 아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심근경색.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비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 몇 천만 원? 그 이상?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금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저에게는 아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민할 새도 없이 저는 무조건 살려만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은 들어갔고 저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아 나섰죠. 저는 나이도 많고 퇴직을 한 상태였기에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로 내놓았지만 그것조차 빠르게 팔리지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야, 아빠다. 엄마가 쓰러져서.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엄마가?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데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저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제 자리도 위태로운데 죄송하지만 도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식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정말로 여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도 집 대출 때문에 여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 중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서글펐습니다. 아니, 서럽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홀로 차가운 수술대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내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길 기도하며 결국 저는 고리 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때는 아내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내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이건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규칙적으로 울리는 인공호흡기 소리뿐이었죠. 아내의 의식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고금리 대출로 아내의 급한 수술비는 해결했지만 아내의 생명 유지장치로 발생되는 병원비는 계속해서 불어났고 저는 점점 더 큰 빚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힘내. 곧 좋아질 거야. 우리 다시 산책도 가고 고등어 조림도 맛있게 해먹자. 하지만 제 말이 아내에게 전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숨쉬게 하는 장비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비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고 제발 깨어나기만 하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보호자님,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병원으로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급히 저를 찾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새벽에 그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의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떠나다니.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명의 자식들도 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슬픔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은 팔리자마자 밀려있던 병원비로 나가고 없고 수중에 돈은 몇만 원뿐. 게다가 이제는 아내마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째 민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도 그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뭐라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민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에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 말에 그들은 마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쓸쓸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작았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동 주방.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게 집에서 유일하게 챙겨온 물건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미안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고리대금 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도 벅찼습니다.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 이자라도 갚아주셔야죠. 안 그러면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고리대금 직원의 말에 저는 어깨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자리를 찾으러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주고 있었고 저 같은 늙은이에게 기회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일자리를 찾은 탓에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무 성과 없이 하루 종일 떠돌아다니다가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가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리대금 업체였습니다. 김 선생님,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이날까지는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마련해서 갖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라주지 않는 몸 때문에 공사판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일하는 날보다 아파서 쉬는 날이 더 많았죠. 밀린 이자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야, 아빠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재가 다니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다. 민재, 너는 어때? 저야 뭐 항상 바쁘게 지내죠. 그리고 우리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민재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사실 아빠가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야, 혹시. 그런데 말을 끝맺기 전에 민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돈을 빌려드리고 싶어도 저도 여유가 없어요. 차갑게 말을 끊어내는 민재에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놈도 형편이 좋지 못해서 그럴 테니. 그래, 알았다. 아빠도 너 사정 이해한다. 그러면 잠시만이라도 아빠가 너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는데 세를 내기에도 벅차서. 그러자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너무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저에 대한 거부감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겠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건강 잘 챙겨라. 그렇게 저는 카페를 나가는데 발걸음이 땅에 붙은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둘째 형식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둘째네 집에 가까워질수록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둘째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눈물이 다 났지만 빠듯한 우리 형편에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다니던 일과 더불어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잠을 4시간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애들을 모두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 못 자고 끼니도 놓쳐가며 일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며 버텼죠. 둘째를 대학에 보냈을 때 저와 아내는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 금방 둘째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이에게 전화를 해보니 국제통화로 연결되었죠. 아무래도 외국으로 여행을 간 것 같았습니다. 형식이의 집 현관문에 아버지 다녀간다 돌아오면 연락 부탁한다는 쪽지를 남겨놓고 저는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셋째 민지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민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지의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민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정이 있어요.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할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죄송해요. 민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의 불행한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아빠는 이해한다. 우리 딸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네 편이야. 그렇게 민지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현실로 돌아왔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 앉아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 소리를 하던 그 행복한 순간들.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났습니다. 그들이 자랄 때 느꼈던 행복,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바쳤던 평생의 시간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문자답을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고시원 주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방세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주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식들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민재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민재의 가족이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형식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식이는 여행에서 집에 돌아온 듯 했지만 제가 남긴 쪽지를 보고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 애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힘들다고 했잖아요. 형식아, 아빠가 길거리에 나은 게 생겼다. 정말 급해서 그래. 잠시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아버지, 저도 돈 문제로 애엄마랑 이혼할지도 몰라요.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고요.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어요. 형식이의 단호한 거절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식아, 내가 어렸을 때 아프면 밤새 안고 네가 울면 같이 울던 게 누구였는지 기억하니? 아빠가 너한테 해줬던 것들 잊었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형식이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저는 형식이의 집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고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몇 번 치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하늘도 나를 버리는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저는 벤치에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밤을 지새워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배고픔도 몰려왔습니다.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마지막 가진 돈으로 우동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돈으로 사먹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공원 벤치와 터널,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공중화 장실에서 씻었죠. 처음에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어느 날 한 노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보아하니 같은 처지인 것 같은데 일자리 찾고 계세요. 힘 좀 쓸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인력 소개소인데 거기 가면 일당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가 알려준 인력 소개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제 또래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생활할 때처럼 또 일자리를 못 찾게 될까봐 저는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소개소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젊은 소개소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헐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힘쓰는 일하는 곳이에요. 할아버지 나이엔 무리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직원은 한숨을 푹 쉬더니 차마 거절하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렇게 저는 첫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반장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어르신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 나이로는 여기서 일하기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길바닥 생활을 며칠만 더 하다간 저 역시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됐습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 공사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섞는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버스기사로 운전만 해온 저에게 힘을 쓰는 일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처음엔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일할 수 있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양보하다 보면 아무도 저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르신 쉬엄쉬엄 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반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갔죠.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버거웠던 일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다, 무거워진 자재들, 균형 잡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된 노동에 지쳐 너무 힘들 때는 자식들이 아기였을 때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아빠는 슈퍼맨이야. 너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주문을 외우면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죠. 그때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물론 그렇게 평생을 소중하게 키웠던 자식들은 저를 못 본 척하고 있지만요. 오늘은 쉬세요. 날씨가 안 좋아서. 작업하기 힘드실 겁니다.
반장의 말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적어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무거운 걸 왜 혼자 드세요? 그러다 다치십니다. 친절을 가장한 무시, 그것이 제가 매일 겪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소중하게 얻어낸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일꾼이 저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할아버지가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지.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제가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와서 같이 드세요. 가끔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꾼도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기에 제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일은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하루하루를 버텨내니 결국 돈을 모아 고시원에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허름한 고시원이었지만 밖이 아닌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허름한 고시원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된 나날이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들이 제게 큰 힘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경험들이 쌓여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나이 많은 저를 무시하는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무시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공사장 일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나이든 제게는 매일이 버거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김창수 어르신 오늘은 여기 현장에서 일하세요. 매일 아침 반장의 지시에 따라 이 현장 저 현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이틀간은 일거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당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제게 하루라도 일을 못하면 당장 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 저는 공사장 한편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 춥지 않으세요? 저기 난로 있는데 가서 좀 쉬세요. 젊은 동료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이렇게 있다가 곧 금방 다시 일할 겁니다. 사실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쉬는 모습을 보이면 약해 보일까? 그러면 일자리를 뺏기게 될까? 또 바깥 생활을 하게 될까 봐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대부분을 고리대 검체에 입금하고 남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퇴근 후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모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아, 그냥 운동 삼아 산책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겨우 모은 폐지를 팔아본 돈으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아, 따뜻하다. 찜질방 온돌에 누우니 그간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은 좀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추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하니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해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높은 곳은 위험했고 제 나이에 그런 일을 하기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거기 어르신,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순간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빨리 119 불러요. 그렇게 저는 정신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박상이 심해서 당분간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건 곧 생계가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퇴원하시면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고작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으니까요. 혹시 죄송하지만 나중에 갚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다친 다리 때문에 공사장 일은 할 수 없었고 그나마 하던 폐지 줍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언제쯤 일하러 오실 수 있을까요? 가끔 반장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아니 다시 일할 수는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은 더욱 궁핍해 고시 원비를 내지 못해 저는 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김 씨 어르신 이번 달 고시원비는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주인의 재촉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추운 겨울밤의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폐지를 주어 겨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서글펐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된 일과 속에서 저에게 유일한 행복은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번 돈 5,000원으로 가끔씩 동네 목욕탕을 가서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저에게 허락된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곳에 누우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다음 날이면 저는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갔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 돈이 되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 밥 한 끼 해결하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포기해도 될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힘내 아직 포기하기에 일러. 그 목소리에 저는 다시 힘을 내어 하루하루를 간산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엔 초라하고 말라비틀어진 불행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자신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 순간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저를 힐끗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숙자 할아버지 좀 봐. 그러게 잘 좀 살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저도 꿈과 희망이 있었고
따뜻한 곳에서 가족과 풍족하진 않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저 길거리를 떠도는 늙은 노숙자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렸고 저 역시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아들 민재와 영호, 딸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야. 라고 말하던 지난 날이 떠오르면서 정신을 차렸죠. 아버지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깊은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야 했기에 아픔을 꾹 참았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반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저는 갑자기 앞이 점점 캄캄해졌습니다. 거기 어르신,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땅은 너무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쓰러진 채 정신이 있었지만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는 기력도 없다. 병원을 가도 병원비도 없다. 이제 내 인생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옆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고기국 냄새가 났습니다. 돼지국밥 냄새였습니다. 많이 야위셨는데 따뜻한 음식 좀 드시고 한숨 돌리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며칠을 굶어 음식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지며 말과 달리 입에는 침이 고였지만 저는 당장 음식값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드셔요. 저는 거절할 기운은 남아있지 않았고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바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밥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청년은 친절하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며칠 만에 맛보는 뜨겁고 담백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고소한 밥알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니 힘이 돌았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아저씨, 혹시 일할 곳 찾으세요? 저는 일할 곳이 필요하지만 이제 기력이 쇠해서 공사장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오상혁입니다.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공사장에서 일하시나요? 아, 식당 쉬는 날에 가끔 와서 일해요. 추가 수입도 벌고 운동도 할 겸 해서요. 그의 말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쉬는 날 공사장 일을 하다니 정말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식당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가게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 식당에 인력이 필요해요. 주방 보조 일인데 혹시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상혁이라는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주방 보조부 시작하시면 돼요. 상혁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청소를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사람들 틈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혁 씨는 친절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하는 것이 서툴렀지만 상혁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상혁 씨는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라며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그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저는 조금씩 요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일하는 중에 상혁 씨는 제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상혁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표정에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의 친절한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 또한 상혁 씨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님 밑에서 식당 운영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기억나서 상혁 씨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상혁 씨의 끈기라면 앞으로 더 크게 성공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상혁 씨와 저는 서로 인생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식당 운영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며 서로 의지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혁 씨는 저에게 식당의 2층 공간에서 지내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저도 외롭던 차에 어르신과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상혁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식당 2층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보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월세는 나중에 천천히 주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벽에 걸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혁 씨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식당으로 갑니다. 일이 끝나면 또 함께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요즘 어르신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요. 상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지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보, 이것 봐. 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저는 아내 사진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걱정만 하는 다시 잘 살고 있어. 비록 지금의 삶이 화려하진 않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상혁 씨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혁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저는 상혁 씨에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칼질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양념 만드는 법. 아저씨, 손놀림이 좋으시네요. 금방 배우시는데요. 그렇게 저는 날이 갈수록 요리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 일을 마치고 한 번은 아내가 생각나서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상혁 씨가 제가 만든 고등어 조림을 한 입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어르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이런 일 배우셨어요? 아내가 만들어주던 맛이 기억나서 만들어 봤어요. 상혁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조금만 수정하면 메뉴에 넣어도 되겠는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 일은 공사장 다 훨씬 덜 힘들었지만 그래도 피곤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혁 씨는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점점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상혁 씨의 식당에서 일한 지 어느덧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야채 다듬기 같은 간단한 일만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상혁 씨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어르신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고맙네. 상혁이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어느 날 날이 쌀쌀해지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김치죽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요리를 구경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일이 끝난 저녁 시간, 그날 저녁은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김치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씩 더 넣고는 상혁아 이거 한번 맛볼래? 상혁이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이거 어르신이 만드신 거예요? 상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엄청난데요? 이 맛 정말 깊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옛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생각하면서 만들어 봤어. 와, 어르신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상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요리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난 그저 옛날 생각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르신 이건 정말 특별해요. 우리 메뉴에 넣어야 해요. 그날부터 그 따뜻하고 고소한 김치죽은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의 맛이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저 정성껏 만들 뿐이죠. 날이 갈수록 제 요리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고향 생각난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맛이 바로 제가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맛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없이 추락만 하던 제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이제 요리는 단순한 일이 아닌 제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상혁이도 제 요리 실력의 발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실력이 늘 줄은 몰랐는데. 다 내가 잘 가르쳐 줘서 그래. 아니에요. 어르신의 타고난 감각이죠.
상혁이의 격려 덕분에 저는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삼밥, 갈비찜 등 제가 만든 요리들이 하나둘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음식 평론가가 우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요리를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런 고향의 맛은 처음입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느껴지는 깊은 맛이에요. 그의 칭찬에 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정성껏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평론가의 리뷰가 나간 후 식당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점점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정성을 다할 뿐이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바빠진 식당 일로 피곤할 법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떤 요리를 선보일지 매일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고, 누군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하는 식당 일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보면서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내가 요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다들 맛있다고 해. 당신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고 있지? 아내에게 중얼거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상혁이는 제 변화를 허무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요즘 정말 행복해. 너 덕분이야, 상혁아. 아니에요. 다 어르신의 노력 덕분이죠.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은 조금씩 번창했습니다. 점점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혁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저랑 같이 이 가게를 키워나가요. 제 식당 사업 공동대표로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내가 파트너라고. 네. 사실 제가 어르신께 요리 기술을 더 배워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와 함께 운영하자고. 하지만 난 그저 늙은 할아버지인데. 상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은 이미 이 식당의 중요한 일부가 되셨어요.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야 이 식당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늙은이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네, 어르신 제 진심이에요. 상혁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았다, 상혁아, 함께 해보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 그렇게 저는 식당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옛날 시골에서 먹던 음식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천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 진심으로 요리했고,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식당은 점점 더 발전해 갔고, 그렇게 저희 인생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걱정하던 제가 이제는 성공한 식당의 공동 운영자가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만든 음식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대. 그런데 사실은 내가 더 행복한 거 있지. 비록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지만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고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상혁이와 함께라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식당과 요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작이 멋진 이야기의 서막이 되리라 믿습니다. 상혁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식당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제 고향의 손맛이 담긴 요리,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각지에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요리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요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그건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식당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던 기자는 제 인생 이야기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대단한 요리 실력을 어떻게 갖추게 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혁이를 만나기 전까지 요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경험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요리에 담았을 뿐이죠. 기자는 제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낯선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자식들의 외면, 거리 생활, 그리고 민수 씨와의 만남까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죠.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눈시울을 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창수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며칠 후 신문에는 정말 제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노숙하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고향의 맛의 대가로 나아가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본 민수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이제 정말 유명해지셨네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상혁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기사를 본 한 방송국 PD가 우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김창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왜? 아닙니다. 선생님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화를 듣던 상혁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대한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어색했지만 촬영이 진행될수록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이제 창수 선생님께서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볼게요. 요리하는 동안 저는 아내와의 추억 거리, 홀로 버텨온 생활들에 대한 고단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와 상혁이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리는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요리에 담겨 있죠. 요리가 제 인생입니다. 촬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한 달간의 촬영이 끝나고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의 맛 레시피라는 제목의 1시간짜리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상혁이와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오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영상 속 제 웃는 얼굴과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의 사진,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 나오면서 제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TV에 나오고 있어. 믿어지지 않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창수 선생님 방송 잘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처지였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혁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기감이 되어주셨네요. 다음 날 식당은 미어 터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할아버지의 요리를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손님들의 반응에 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중 한 손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고 밤새 달려왔어요. 선생님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양이 맛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어서 앉으세요. 방송 이후로 우리 식당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죠.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창수 선생님,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출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해주셔야죠. 결국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책 출간을 결심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제 인생 이야기와 함께 제가 개발한 요리 레시피가 실린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는 사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첫 사인의 날 줄이 길게 서점 앞에 늘어섰습니다. 한 독자가 책에 저희 사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혁이와 함께 식당 운영에 더욱 열중했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제 우리 식당이 이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어요. 상혁이의 말에 저는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상혁아. 너가 없었다면 이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았을 거야. 너가 날 구해준 거나 다름없어.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의 인생과 요리에 담긴 진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우린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어. 봐봐, 신문이랑 TV에도 내가 나와. 책도 썼다고. 이제 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굴곡진 여정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일주일 후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일 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느라 어서 오세요 하며 인사를 하고 곧 바로 재료 손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에게 상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님이 오셨어요. 자녀분이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아들 민재 형식이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만나보시겠어요? 상혁이의 물음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홀로 걸어나가 고개를 들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민재였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형식이와 민지도 있었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왔습니다. 제 손에 든 국자가 떨렸습니다. 형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안 드리고. 셋째 민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을 보는데 여러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스러움, 외로움.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 여러 생각이 들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상혁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가족이잖아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는 상혁이의 응원 어린 말에 앞치마를 벗고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깊게 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왔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색한 공기를 깨고 형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형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식이와 민지도 따라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이러지 마라. 아버지께 용서받기 전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들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위해 사셨는데 정작 아버지가 힘드실 때 민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 제 말에 둘째 형식이는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금 손님들께서 식사 중이시니 나중에 다시 오너라. 민재와 형식이 그리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네, 아버지 다시 오겠습니다. 꼭 용서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세 명의 자식들이 떠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상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자녀분들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다, 상혁아.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후로 자식들 셋은 주기적으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마주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을 바라보거나 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자주 보게 되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방송에 나간 후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상혁이와 저는 매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어린 손주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 올랐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이제는 됐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식당 일을 마치고 사진 속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손주를 봤는데 당신을 닮은 것 같아. 엄청 귀엽게 생겼어. 사진 속 아내는 너그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용서해도 될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재와 형식이 민지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둘째, 형식이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네 어머니 산소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민재와 형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함께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왔어. 이제 화해의 길을 걷고 있어. 한때 안 보고 살까 생각도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소중한 자식들이잖아. 여기 손주들도 봐봐. 너무 귀엽지? 묘비 앞에서 중얼거리는 제 모습을 보며 민재와 형식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삿제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서로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피로 맺은 혈연관계는 깰 수 없는 거란다. 제 말에 민재와 형식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넷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민재와 민지는 주말마다 식당을 찾아와 일을 돕기 시작했고 저는 손주들과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식이는 일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대신 가전제품이나 생필품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었고 시간이 될 때 따로 찾아와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노력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자식들의 진심을 느꼈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언제부턴가 항상 웃고 있더군요. 자주 웃게 되니 주름진 얼굴도 보기 싫지 않았고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민수는 이런 변화를 허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들과 화해하시니 제 마음도 이제 놓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식당이 많아 바빠 보이던데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들지만 그만큼 뿌듯하고 즐겁다.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야. 아버지, 그러시면 식당 일 계속하시면서 집으로 와서 사시는 게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난 여기가 좋구나. 이제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 되었어. 민재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래도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혁이는 저에게 또 한 명의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저에게 제2의 인생의 서막을 열어주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립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당신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요. 이제 저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화해와 용서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인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